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전 세계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엄청난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아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안 읽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많은 재테크 금융 공부를 했는데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제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부자들의 음모라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다른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는 한도에서 아껴서 살라. 너 200만 원 버니까 아껴서 살아야지. 너 300만 원 버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이 이야기에 아무도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는요, 부자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규칙을 따르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전혀 다른 말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퍼뜨려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바쁘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빚을 얻어서라도 집부터 장만하고, 융자금을 빨리 갚고, 주식, 채권, 펀드 등에 골고루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경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시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일수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언들, 이런 재테크 격언들이 모두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요. 이런 재테크 격언들은 사람들을 재정적인 수렁 속에서 평생 힘겹게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음모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조언을, 이런 격언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이유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큰 부를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지키고 따를 건데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격언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저런 걸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희한하게도 잘 없단 말이죠. 집을 사기 위해,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힘들게 번 돈을 아끼고 저축하다가 한순간에 모두 날려버리는 거.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4가지는 뭐냐?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뺏기는 통로지만 부자들에게는 돈을 버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용할 때 우리는 훨씬 남들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수렁에서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기초적인 규칙, 우리 사회의 부의 규칙들, 금융 규칙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융 지식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리고 부자들은 제대로 된 금융 지식을 이용할 때 그들은 부자가 되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주식 투자하는 법, 부동산 투자하는 법,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으시죠? 오로지 좀 배웠던 게, 저는 유치원 때 좀 배웠던 건 저축해라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마치 국어, 영어, 수학 그렇게 교육하듯이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게 단순히 교육 지도자들의 부주의일까요?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진짜 뭐 음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저는 음모론자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들이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일부러 뺐다라고 믿고 싶진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현대 사회에서 돈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자본주의 사회고, 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의 생명보다도 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인간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자가 되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책을 통해서 부자들의 음모를 낱낱이 파헤칠 거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요. 그 네 가지가 이제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는 제가 이제 계속 이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부자 되는 방법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로버트 키요사키 책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감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가 리뷰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그 리뷰를 정말 했다가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리뷰를 하거든요. 리뷰했다가 출판사로부터 이제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출판사의 책들을 제가 리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꼭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아니어도 다른 다양한 책에도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직접 리뷰를 못하지만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강조한 내용들 나오면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채널 구독해 주시면서 꾸준히 저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함께 부의 성장과 축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부자들의 음모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새롭게 바뀐 돈의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신다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바뀐 돈의 규칙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돈의 규칙을 새롭게 바뀐 돈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 바뀌었는가부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1971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대체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돈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의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세입보다 세출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상태였고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기름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쌓여갔는데 이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계속 돈을 찍어야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71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금을 확보해야지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달러라는 것에 금이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미국의 그 달러를 찍을 때는 미국 돈을 갖고 오면은 금을 바꿔주겠다라는 게 미국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외 국가들은 그 약속을 믿고서 달러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풀면은 언제 다른 나라에서 이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바꿔줘 할지 모르니까 이제 금고 안에 금을 쌓아뒀어야 되는데, 이 돈을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져서 돈은 계속 찍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 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힘들겠는데 이 달러를 금으로 계속 바꿔주는 것은 어렵겠다, 이 판단을 해가지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우리 이제 달러 갖고 와도 금이랑 안 바꿔줄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이제 뭐 미국의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게 보이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던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그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의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금을 이제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미국은 하루하루 파산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려면은 더 많은 금이 필요했지만 그 금을 확보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죠. 미국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묘안을 내세운 거죠. 더 이상 달러와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동안은 바꿔주겠다 했으니까 이 금의 양에 따라서 달러의 양이 연동이 돼서 조절이 됐는데, 미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야, 우리 이제 달러 갖고 와도 금 못 바꿔줘.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도 금을 이제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닉슨은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태환 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미국을 구해내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1971년 이전에는 금과 달러가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금과 달러는 완전 별개의 자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찍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금을 확보하는 건 어려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71년에 순식간에 돈의 규칙이 바뀌면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도 다 경험을 했죠?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이제 경제 호황을 가져옵니다. 돈이 넘쳐나는 거죠, 이 사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정 가치도 없이, 금이라는 고정 가치도 없이 막 찍어낸 돈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믿고 받아들이는 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경제가 계속되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거품이 끼고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듯이 이제 인플레가 막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끝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세계가 달러를 믿고 사용했던 것은 이제 그 1971년 전에는 이제 금이라는 그 기초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사용했던 건데,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이제 사실 달러 말고 대체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달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가치는 금과 이제 연기가 끊어지면서 없어졌지만 달러가 세계의 화폐야. 그러니까 쓰던 돈을 계속 쓰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 갚아주겠지. 이런 미국의 그런 신뢰, 신용, 이것을 믿고서 그 달러의 가치를 계속 이제 믿고 사용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쏟아지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죠. 우리도 이제 최근에 겪고 있죠. 화려한 파티는 계속됐고 해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니까 시장에 풀리는 달러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상품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낸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5억만 가지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계속 정부에서 돈 찍어내니까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5억 갖고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0억을 가져야지만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당연히 상품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현상이
바로 제가 방금 서울 아파트로 설명드린 사례입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중산층이 백만장자가 되었고 돈이 하늘을 뒤덮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쓴 돈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집값은 계속 더 빠르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억대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거죠. 서울의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일어났던 거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집값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올라가 버리니까 계속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에 쓰면은 계속 내 주머니는 계속 집값이 올라서 점점 불어나고 내 소비를 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제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백만 명이 직장과 집을 잃게 되고요. 저축한 돈, 보험, 퇴직연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 좋은 금융조언과 나쁜 금융조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빚은 나쁘다. 사람들은 빚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들은 이 빚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은 이유는 자신이 갚아야 될 부채인 집을 자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고 부채인데 사람들이 이게 자산인 줄 알고 착각해서 내 모든 돈을 영끌해서 집을 샀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완전 고꾸라지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과 낡은 규칙을 알고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규칙이 바뀐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칙은 부자를 위한 규칙이고 낡은 규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규칙이 됩니다. 그러면 낡은 규칙은 뭐고 새로운 규칙은 뭐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돈의 낡은 규칙. 돈을 저축하라. 돈을 저축하라는 메시지는 낡은 규칙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971년 이후에 달러는 가치를 지닌 돈이 아니라 집을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종이 쪼가리거든요, 그냥. 1971년 이전에는 이게 금과 연동이 돼 있어서 이게 그래도 금의 가치가 달러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근데 1971년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는 것보다 돈을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돈은 저축해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인플레이션이죠. 이것은 정부와 은행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은행은 이것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돈의 가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000원처럼 생긴 이 돈은 1,000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한 지폐가 가진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믿음이 사라지면은 정말 이것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되죠?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의 새로운 규칙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법을 배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 은행에 저축을 하죠.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법에는 관심이 많아요. 돈 모으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새로운 규칙에서는요, 돈을 버는 법보다는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 그러니까 지폐인 이 돈은
은행과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냈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남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가치가 있을 때 빨리 이 가치를 지켜주고 오히려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방구석에 돈을 묻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에 여러분들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규칙, 돈의 낡은 규칙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하라.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은 뭐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골고루 여러 곳에 투자를 해놓으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해도 주식시장이 한 30% 빠지면은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해도 내 돈도 다 빠져요.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분산이 되지 않는 거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는 하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화하고 집중하여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투자할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일 수가 없잖아요. 그 가장 좋은 한 가지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산 투자하지 마라가 낡은 규칙이라면은 돈의 새로운 규칙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가치에 의존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것인지 경제적 공황에 허우적거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1971년부터 돈의 규칙이 바뀌었다. 1971년 이전에는 돈이 금과 연동이 돼 있어서 이 금의 가치가 그 달러의 가치를 보장했는데 1971년 이후에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써 말 그대로 돈은 이제 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 지탱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믿음마저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을 알고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낡은 규칙이 무엇이냐? 돈을 저축하라. 새로운 규칙은 무엇이죠? 현명하게 써라. 돈을 저축하면 안 됩니다. 돈이란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졌고 더 이상 가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돈이 지금 가치가 있을 때 빨리 가치가 유지되고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것에 우리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 이건 낡은 규칙이라는 거죠. 분산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돈의 새로운 규칙을 알고서 이렇게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새빠지게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가치 없는 돈을 모아만 두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정부에서는 그 돈을 얼마만큼 굉장히 쉽게 정말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 무한대로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뭔가 재테크나 투자나 여러분의 그 재무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될 수 없는 4가지 이유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가난한 아빠가 왜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4가지를 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이 네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삶에,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세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금. 여러분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뭐 나는 종합소득세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러신 분도 있을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종합소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물건마다 붙는 부가가치세, 뭐 소비세, 휘발유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요. 부동산만 해도 엄청난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낼까를 고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경 쓰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리죠.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채. 여러분들은 빚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빚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집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부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대출 받아야 되니까요. 또 학자금. 요즘 뭐 대학생들 뭐 다 학자금 대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신용카드. 저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신용카드 역시도 다 이제 빚이고 부채가 되죠. 이런 부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더 빠른 시간에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요.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집값이 올라서? 물론 집값이 오르는 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집값이 다른 어떤 재화보다도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투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뭐 모든 재화나 상품에 다 일어난 현상인데, 뭐 라면 같은 거, 뭐 우유, 뭐 두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억제를 합니다. 너네 이거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뭐 청와대에서 뭐 정부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아마 기사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이제 서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지만 너무 투기화돼서 잡을 수도 없고, 잡으려고 막 제재를 가하고 제도를 막 만들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겨서 더 가격이 오르는, 이런 것들 우리는 잘 봐왔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여러분 퇴직연금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뭐 저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게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돈이기도 한데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한 의도로 그냥 좋은 뜻에서 너희들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관리해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관리를 통해서 수수료를 챙겨하게 되죠. 그래서 잘 모르면은 수익은 적고 수수료는 많이 내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복리로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연금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부자들의 독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죠. 책 읽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또 어떤 이제 권력층들이 이제 이용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더 복잡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속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내 돈을 점점 갉아 나가는 거죠. 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커지고, 또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자유와 돈을 바꿔야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가야 되는 이유. 누군가는 그 일이 자아 실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회사 생활이 즐거울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월요일을 꺼리고요. 월요일을 꺼리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내가 자유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것을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젊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뭐 20대, 30대. 근데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요. 그 가장 소중하고 건강하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20대와 30대의 그 시간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기업에 팔아버립니다. 뭐 이런 거죠. 20살에 알바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를 받죠? 최저시급을 받죠.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좋은 시간대를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깨닫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은 내가 가장 원하는 곳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돈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라면은 그게 5년, 10년 쌓이면은 일반 직장의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내 시간, 내 자유와 돈을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내 소중한 시간은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악입니다. 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받들어 모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돈을 소홀하게 여길 것이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기가 힘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부터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내 소중한 시간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과 내 자유를 헐값에 팔아 넘기는 걸 평생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유를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에 대한 공부라고 하면 되게 사실 막연하긴 합니다. 뭐 주식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공부가 될 수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세부적인 거고 돈에 대한 마인드부터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리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책 말고도 다양한 부의 마인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책들을 많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계속 앞으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돈 한 푼 없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일단은 돈 한 푼 없이 돈 버는 방법 실제로 존재하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방법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이 돈 한 푼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그 돈을 1년 동안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친구에게 뭐 그냥 빌려줄 수는 없죠. 10%의 이자를 받겠다는 그런 차용증명서를 써가지고 서명을 받고
이제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줍니다. 친구는 1년 후에 나한테 이자를 포함해서 이제 11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파생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좀 이해를 하셨나요?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이용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가져오는 건데요. 여기서 100만 원 사례는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돈 한 푼 없이 돈 버는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파생 상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파생 상품을 한 번 더 발전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빌려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한테 가서 3%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100만 원이 생긴 거죠. 나는 여전히 영원히 상태였지만 부모님한테 3% 이자를 주고 100만 원을 빌렸으니까 그 빌린 100만 원을 가지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받을 때는 이자를 10%를 받는 거죠. 1년 후 친구에게 11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부모님한테 돈 빌렸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103만 원을 돌려주면은 나는 이제 7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파생 상품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돈 한 푼 없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은행도 실제로 이와 같은 돈으로 법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독특한 이런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뭔가 원리라고 할까요? 금융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 뿐입니다. 누구나 간단한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파생 상품을 이용할지도 모르고 파생 상품을 그냥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잘 모르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을 잘 이용하는 사람만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 중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파생 상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쪽과 받는 쪽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하는 쪽, 받는 쪽이 있다는 것은 뭐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오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즉 현금 흐름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돈을 받는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실제로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번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는 10억 원을 10%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삽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20%의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럼 10%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10% 차이가 결과적으로 파생 상품으로 인한 내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 10%의 사람들이 90%의 돈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파생 상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생 상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이런 걸 사가지고 끊임없이 파생 상품을 통한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파생 상품은 무서운 거야. 빚은 절대 져서는 안 돼. 은행한테는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러 가는 곳이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파생 상품을 만들 줄 모르는 거고, 이 파생 상품을 만들 줄 모른다는 것은 뭐죠?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금융교육, 돈에 대한 공부는 결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빚을 빨리 갚아라. 난 부자가 되지 못할 팔자인가 봐. 투자는 위험한 거야. 이런 것들이 막연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이란 거죠. 혹은 주변 사람들, 혹은 언론이나
매스컴 뭐 또는 뭐 교육기관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빚을 안 질 거고, 부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사회가 불공평한 거고,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현금 흐름이 무엇인지, 투자 수익률이 무엇인지, 세제 완화가 무엇인지, 이런 말들을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노력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막연한 주장이나 당위에 불과해요. 실제로 부자들은 뭐 금수저라고 불리는 부자들 보면은 아버지한테 건물 받아서, 돈 받아서 띵까띵까 놀면서 뭐 그냥 그 은행이잖아, 임대 수익으로 보통 사람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그 아파트 하나 샀을 뿐인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2배, 3배 올라서 5억짜리가 15억, 20억이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24시간 노력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평생에 10억, 20억 벌기가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계산해보면 불가능합니다. 300만원씩 1년 벌면은 3,600만원이고 10년 벌어야 36,000, 20년 벌어야지 7억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 떨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했으니까 부자가 되어야 될 거야, 노력했으니까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의 막연한 생각이나 허황된 꿈, 목표는 지금부터 완전 바꾸셔야 됩니다. 파생상품, 현금흐름, 투자 수익률, 세제 완화, 금융에 대한 공부, 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했을 때 부자가 되는 거지, 노력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제 그걸 파생상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려면은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금융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파생상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 없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이런 공부나 이런 마인드, 그리고 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지식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책을 통해서 리뷰를 하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믿음,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그 거짓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고요. 참고 도서는 부자들의 음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뭐 저도 많이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 말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야, 너는 200만원 버니까 200만원에 맞춰서 생활해야지. 너는 300만원 버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야지. 무슨 뭐 외제차를 사, 무슨 뭐 강남 아파트에 살아, 뭐 이런 것들이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꺾는 것이다. 자신이 버는 한도 내에서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150만원 밖에 못 벌지만 너무 삶이 만족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풍요롭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원합니다. 뭐 기왕이면은 좀 더 넓은 집, 기왕이면은 지하철역에 조금 더 가까운 집,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동네, 이런 걸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버는 한도 내에서 살아라, 이런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요, 정서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버는 한도 안에서 살라. 이 말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의 질을 탐내지 마라. 원한다고 해서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만족해가면서 살아라. 이거라는 거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면 막 그런 콘텐츠 많잖아요. 뭐 얼마 월급 받으면은 뭐 이런 차 타세요. 뭐 얼마 이상 못 벌면 뭐 택시 타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런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가이드를 막 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그런가?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의심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버는 한도에서 만족하면서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의 가난한 아빠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버는 한도 내에서 살라. 이 말을 정말 막 성경의 구절처럼 믿고 여기에 맞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근검절약했고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마트에서도 무조건 싼 것을 삽니다. 그쵸?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살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는요, 버는 한도 안에서 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대신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꿈을 향해 나아가라. 버는 한도 내에서 살라는 말 대신 꿈을 향해 나아가라. 이 말이 뭐 돈을 무조건 뭐 마음대로 써라, 뭐 돈 낭비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버는 한도 내에서 살라는 그 자신을 정해진 테두리 안에 가두는 그 조언, 그 해로운 조언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부자 아빠는 꿈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하늘에 떠있는 개개인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준다. 꿈을 쫓지 않았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포기했다면 부자 아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꺾으면 그 사람의 삶을 꺾는 거라는 겁니다. 또 부자 아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별을 쫓아라. 별에 닿지는 못하더라도 일생을 통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부자 아빠는 버는 한도 안에서 만족하며 생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삶의 경계를 밀어붙이도록 격려했습니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 이런 말이죠.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집 사라 마라, 뭐 주식 사라 마라, 어떤 종목을 사라, 뭐 월 회원비 얼마 내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내가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게. 먼저 그러니까 너가 가진 돈을 내게 줘. 그럼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 이 말을 경제 전문가들이 막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말고 돈, 사업, 투자를 공부해서 직접 전문가가 되어라.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꿈을 크게 꾸되 작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남들이 놀랄 만한 그런 걸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면은, 버는 한도 내에서 뭐 살아가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뭔가 뼈 때리는 조언 같지만, 이 말은 우리의 잠재 능력, 우리의 꿈을 스스로 옥죄는 그런 아주 해로운 조언이라는 거죠. 너는 2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외제차는 꿈도 꾸지 마. 너는 걸어 다녀야 돼. 너는 지금 월급 300만 원 받으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생각하지 마. 그건 평생 못 볼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먼저 꾸는 거예요. 나는 BMW 타고 싶어. 나는 벤츠 타고 싶어. 그 꿈을 갖고, 그럼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 노력을 작은 발걸음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어느새 벤츠가 내가 타고 있고 어느새 내가 한강이 보이는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유튜브에 나오는 저 유명한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멤버십 뭐 혹은 뭐 회원제 제도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돈을 얼마 내면은 뭐 내가 오를 만한 종목 찍어줄게. 내가 뭐 아파트 뭐 어디가 오를지 알려줄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알면은 뭐 알려주겠어요. 내가 영끌해서 그 아파트 다 사놓지.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도 모르고요. 또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했을 때 손해가 끼쳤을 때 그 손해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지 말고 전문가에게 돈을 갖다 주지 말고 네가 나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계, 여러분들의 꿈, 그 여러분들 한계를 믿지 말고 꿈을 믿으십시오. 꿈꾸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고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부자들이 하는 거짓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이 말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가난한 아버지와 부자 아버지가 있었죠. 이 가난한 아버지와 부자 아버지가 하는 조언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아버지는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경제적 자유를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뭐 쉬운 말로 하면은 가난한 아빠는 이제 뭐 공무원 되라, 뭐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라, 공기업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근데 부자 아빠는 사업을 해라, 너만의 비즈니스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아빠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감옥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안정을 추구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인 거, 되게 평탄하고 큰 위험 없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본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삶을 추구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요. 뭔가 뭐 날카로운 것들 다 금지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철저하게 이제 다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삼시세끼 밥 주죠. 또 우리나라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밥도 더 잘 먹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삼시세끼 다 챙겨주고 막 뭐 제때 밥 주고 막 운동 시켜주고 막 다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뭐 교통사고가 날 일도 없고 뭐 위험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일도 없고 밥 굶을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적으로 나는 삼시세끼 편안히 먹고 사는 게 목표야. 나는 그냥 아무 순탄하게 그런 삶을 원해. 이러신 분들은 감옥에 가서 살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감옥 원하시나요? 감옥 다 원하지 않죠. 저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바로 감옥에는 모든 게 다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로버트 키요사키는 직업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수만 가지, 진짜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크게 4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E입니다. E. 인플로이 해가지고 봉급생활자, 즉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뭐 대표적인 게 직장인이 되겠죠. S. S는 스몰 비즈니스, 스페셜리티, 즉
이건 뭐 자영업자, 뭐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이런 사람이 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B입니다. B. B는 빅 비즈니스. 그래서 직원이 500명 이상 있는 기업의 오너. 이것을 이제 B라고 하고요. I는 이제 인베스터 해가지고 투자자. 뭐 부동산 투자자, 뭐 주식 투자자, 뭐 벤처기업 투자자, 뭐 이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들은 전부 다 ESBI 이 네 개의 직업 분류 중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몇 개 살펴보면은 일단 공무원 볼까요? 공무원은 E 봉급생활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이건 S가 되겠죠. 뭐 의사도 S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페이닥터 하시면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작은 가게를 한다. S가 되겠죠. 스몰 비즈니스.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공기업에 다닌다. 봉급생활자가 되겠죠. E가 되고요. 내가 알바를 한다. 이것도 역시 봉급생활자가 되겠죠. 뭐 내가 주식 투자를 전업을 한다. 이러면은 I, 인베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직업들은 다 ESBI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12년 동안 플러스 4년, 16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죠. 근데 이 학교 교육은 봉급생활자나 전문직을 양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뭔가 큰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자를 막 길러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월급쟁이, 직장인들, 그 다음에 뭐 전문직이 되기 위한 그런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E나 S 같은 경우에 봉급생활자나 뭐 전문직 이런 경우에는 자유가 적습니다. 뭐 내가 공무원 한다고 치면은 일단 9시부터 뭐 6시 정도까지는 일단 내가 거기 매여 있어야 되죠. 그만큼 내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B나 I는 자유가 중시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빅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500명 이상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내가 자유롭죠? 다 직원들이 다 일을 해주고 거기다 임원들이 있고 담당자들이 있으니까요. 투자자, 뭐 출근해야 될 필요 없고 뭐 퇴근 개념도 없죠. 내가 그냥 뭐 주식에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만큼 B나 I는 자유가 중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B나 I가 자유가 중시되는 곳이긴 하지만 교육, 경험,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주식 투자한다. 망하기 딱 좋죠. 뭐 공부하지 않고 뭐 내가 어떤 큰 사업을 한다. 그 큰 돈을 한 번에 잃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B나 I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금융조언자들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금융조언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재무설계사들 혹은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돈에 대해서 뭐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뭐 이 아파트 사라 저 아파트 사라 이런 식으로 조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큰 기업의 소유자나 투자자의 이익에 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들을 돕는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듣는 유일한 곳이다.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사실 실체도 모르고 그냥 뭐 유튜브에 나와서 조금 뭐 아는 척하고 증명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뭐 얼마를 벌었다, 몇 억 자산가다 이 말만 믿고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실제로 뭐 1000만 원을 갖고 있는지 500만 원 갖고 있는지 뭐 10억 갖고 있는지 20억 갖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30억 자산가도 있을 거고 강남 아파트를 막 3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정말 현금이 막 통장에 막 30억 40억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는 크리에이터, 금융조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투자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1000억을 가진 자산가가 연봉 7천만 원짜리 뭐 금융기관에 다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게 정말 맞고 그게 정말 정확했으면은 그 7천만 원 그 연봉 받는 사람이 뭐 직장 다니겠어요? 자기가 더 큰 부자 됐겠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금융의 세계라는 거죠. 전문가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사분면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E, S, B, I가 이제 각각의 한 그 분면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E, 그리고 아래로 S, I, B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네 개로 나눠져 있지만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왼쪽에는 E와 S가 있고 오른쪽에는 B와 I가 있죠. 왼쪽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오른쪽은 뭐죠? B나 I. 물론 위험도 크지만 자유도 주어진 곳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뭐 처음부터 무작정 B나 I로 가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 뭐 이런 거 없이 뭐 큰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큰 투자를 한다. 망하기 딱 좋죠.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E나 S에 우리가 현재 속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오른쪽 B나 I로 옮겨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직업은 B 또는 I를 가졌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일단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가지 직업들을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사분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시고 이 왼쪽에서 오른쪽,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직업이 왼쪽에 있다 한다면은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당연히 안정을 추구하시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안정이 결코 내 삶에 행복을 주진 않는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선택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이 아닌 자유를 추구해야 되고요. 자유에는 위험이 따른다 했죠.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지금 이 ESPI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 혹시 E나 S에 속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B나 I로 옮겨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 혹은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일수록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돈을 버시게 될 겁니다. 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일단 오늘날에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문교육, 직업교육, 금융교육,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각각 이것을 의미해요. 학문교육은 읽고 쓰고 셈할 줄 아는 능력, 직업교육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능력, 그리고 금융교육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 이 세 가지 교육은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이라면은 다 아시는 걸 거고, 사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교육 플러스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가난한 아빠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라는 건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죠.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또 그리고 나쁜 금융조언으로 퇴직금을 잃게 되었을 때 이 가난한 아버지의 동화는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했던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반면에 부자 아빠는 이런 대공황이 왔을 때 금융 지식 측면에서 매우 민첩했습니다. 정제가 살아나면서 그의 금융 IQ가 빛을 발했고 그의 사업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요. 바로 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 내가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러신 분이라면은 지금부터 이 파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판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싫고 뭔가 꺼려지는데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읽고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학문적 지적 소양을 중시하던 가난한 아빠는 무엇을 판다는 걸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 아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파는 것이야말로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뭔가를 판다? 야,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돼. 되게 뭔가 지저분하고 불경하고 뭐 이런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부자 아빠는 기업가로서 성공하려면 파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부자 아빠의 생각이 아닌 가난한 아빠의 생각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지금부터 이제 그 생각들을 좀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교육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또 그것으로 학교를 더 많이 사들여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팔아서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뭐 뭔가를 팔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더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육,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이것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죠. 그 자본을 그렇게 쓰면 되는 문제지 판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큰 부담감이나 뭔가 불경하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로버트 키요사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장 먼저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부자 아빠의 조언에 따라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제록스의 영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 기술, 세일즈 기술을 습득해서 입사한 지 3년 만에 최고 판매 실적 5위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제록스를 그만두고 스포츠용 나일론 지갑을 만들어서 팔았고요. 엄청나게 팔려서 막대한 부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 없거나 파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팔 것을 찾아야 하고요. 더 잘 파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할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계속 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다 내가 무엇을 팔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거나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이런 데 에너지와 뭐 시간을 써버리니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은 가장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가장 잘 파는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서비스가 내가 가진 상품이 별로 안 좋아. 이런 게 팔리겠어? 내 상품보다 내 서비스보다 더 싸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게 팔릴까? 그런데요. 사람은 결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뭔가 물건을 구매한 경우,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이 가장 좋거나 가장 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잘 파는 사람이 파는 그 상품과 서비스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죠. 베스트셀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책을 보시면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이 가장 좋은 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책도 많고요. 훨씬 더 대단한 책도 많지만 오히려 그런 책들이 안 팔리고 그것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별 메시지가 없는 책들이 더 팔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게 뭐죠? 그런 책들은 잘 팔리는 저자거나 잘 팔리는 출판사가 그 책을 잘 팔았기 때문에 많이 팔린 거지 결코 그 책이 더 우수하거나 더 좋아서 이래서 뭐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팔까 팔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때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싸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고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빠져나와서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 여러분들 지금부터 판매 기술 배우셔야 됩니다. 세일즈 스킬 배우셔야 됩니다. 무엇을 살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팔까를 고민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들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을 때 돈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고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파는 능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내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가 가진 것 중에 팔 것은 뭐가 있지? 이것을 어떻게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시간과 에너지, 신경들을 쓰셔서 나아가신다면은 여러분들도 훨씬 더 많은 소득과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의 방향을 나는 이제부터 파는 사람이 되자. 근데 어떻게 팔지? 무엇을 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릴까? 이런 쪽으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가난한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은 잘 나아지지 않지 않나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늘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금융교육을 받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질 좋은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은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은퇴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살아가서 오히려 부자가 되기는커녕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것도 내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그때 풍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은퇴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빚을 지고 돈을 아끼고 버는 한도 안에서 살면서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 너와 나의 경제학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재테크에도 관심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월급 받아서 최대한 저축해서 이것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모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 노후에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노후의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를 고집할수록 살아가는데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일수록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돈을 쓰면 어떻게 되죠? 노후에 빈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표를 보십시오. 이 표. 수입, 비용, 자산, 부채 4개의 칸이 있습니다. 이 딱 그림을 보시고 이게 나의 이야기다 하시는 분은 아마 평생 가난하게 사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면요, 보세요. 일단은 이것은, 이 화살표가 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돈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돈은 어디서 들어오죠? 이 그림에는 일자리에서 들어옵니다. 일자리에서 일을 하니까 수입 칸을 보면은 거기에 급료라고 써있죠. 1급료라고 써있어요. 즉 이 사람은 오직 급여를 통해서만 수입을 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의 모습이죠.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여, 이 월급을 어디에 쓰느냐? 그 밑에 비용 칸을 보시죠. 비용에 쓰는데 그 비용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생필품, 퇴직연금 이것들에 버는 돈을 대부분 다 씁니다. 이 표에서는 다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자리에서 힘들게 번 돈을 유일하게 버는 돈을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쓰는데 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자산이나 부채 텅 비어있죠?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표예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직장인이죠. 누구나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저축,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번 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챙겨가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이죠. 여러분들 계약서에 3천만 원, 4천만 원 연봉 받지만 통장에 찍히는 게 정말 그 금액인가요? 이미 세금 떼고 건보료 떼고 이것저것 비용 떼고 나한테 실수령액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연봉보다 적은 액수가 통장에 찍히지 않나요? 내가 만져보기도 전에 누군가 내 돈을 뺏어간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예요. 내가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은 궁극적으로는 거대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더라 하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로버트 키요사키가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에 퇴직연금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요.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뮤추얼 펀드에 내 퇴직연금을 넣고 내가 뭔가 ETF나 금융 상품들, 펀드 같은 걸 사면은 내 돈이 월가,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겠죠? 여의도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내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고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지는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실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자료고요. 펀드 성과 보수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원금 1,000만원에 운용보수 0.05%, 목표 수익률 5%, 성과 보수율 20%, 여기 세금은 뺐어요. 이런 조건일 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투자한 펀드가 수익률 10% 났다. 그러면은 10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10%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운용보수로는 55,000원 떼가고요. 성과보수로 10만원 떼갑니다. 수익률 0%다. 수익이 안 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이익은 0이고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운용보수는 5만원이 나갑니다. 성과보수는 당연히 성과가 없으므로 나가지 않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예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펀드를 사가지고 손실을 10% 본 거예요. 그 손실금은 100만원이죠. 운용보수는 손실을 봤음에도 45,000원이 나갑니다. 성과는 당연히 수익이 없으니까 0원이고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는 순간 결과와 상관없이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들의 운용보수는 점점 높아집니다. 수익이 났든 돈을 벌든 못 벌든 돈을 안 벌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는 순간 그들은 계속 연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시고 계셨나요? 주식형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매년 내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주식형 펀드를 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판매 수수료로 17만원 나가고요. 운용 수수료로 73,000원 나갑니다. 수탁 수수료로 4,000원 나가고요. 사무관리 수수료로 3,000원 나갑니다. 수수료 총액은 25만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원 내면은 이미 25만원이
여의도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매년 내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들 펀드 사서 부자 돼야지 이 생각하시고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결과에 상관없이 누가 부자 되는 거죠? 여의도 사람들, 월스트리트 사람들, 근육맨들의 주머니만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걸 알고 계셨나요? 제가 뭐 펀드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펀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알고 하는 거와 알지 못하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금융 공부입니다. 내 돈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돈이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금융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 로버트 키요사키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막 어떤 뭐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금융공부의 필요성, 금융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와 같이 계속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부자가 되는 사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먼저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톰과 캐런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죠. 부부고 또 다른 부부는 로버트와 킴입니다. 톰과 캐런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상징해요. 로버트와 킴은 이제 이름에서도 좀 티가 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죠.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을 말합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두 그림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톰과 캐런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은 바로 수입입니다. 수입. 즉 내가 월급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이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급여를 높일 수 있을까? 이직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지? 이런 곳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노력합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로버트와 킴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산에 집중합니다. 자산. 수입보다는 자산에 집중하는 거죠. 자산이라는 것은 뭐죠?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은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버트와 킴, 부자들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통로를 보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톰과 캐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수입, 급여 이쪽에만 이제 관심을 두고 이쪽을 키우고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급여밖에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 급여 말고는 다른 통로가 없는 거죠. 근데 부자들, 로버트와 킴은 다릅니다. 급여 외에도 출판인세, 판권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원유와 가스 수입, 주식 배당 뭐 이런 다양한 수입원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수입원에서 다양한 돈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톰과 캐런은 급여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까 당연히 급여가 끊기면은 수입이 끊어지지만 로버트와 킴은 설령 내가 급여가 끊기더라도 다양한 다른 수입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차이가 됩니다. 수입에 집중했던
내 월급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했던 사람들과 수입이 아닌 자산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나타나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일 외에 수입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채무 쪽을 볼 건데요. 보세요. 톰과 캐런은 자산과 채무 현황이 이렇습니다. 자산은 저축밖에 없고, 채무, 빚이죠. 빚은 집 한 채와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로버트와 킴은 자산은 사업체 판권, 임대 부동산 1,400채, 원유와 가스 채굴,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채무는 집 2채, 자동차 6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자산적인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고 채무적인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산적인 부분 살펴보면은 저축에서는 이자가 조금 나올 뿐 뭐 그럴듯한 먹고 살만한 급여가 많이 나오지 않겠죠? 돈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로버트와 킴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자산에서 다양한 현금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제가 채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채무는 집을 이제 채무로 뒀다는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이제 거부감이 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집이 어떻게 이제 채무냐? 집은 자산이다. 이게 조금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오로지 자산과 부채를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면 자산, 돈을 빼가면 부채라고 봤기 때문에 집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부채라고 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월세 임대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집에서 관리비 나갈 거고, 뭐 거기 빚진 거에서 이자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에서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이제 부채로 본 겁니다. 이건 이제 지출에 대한 항목인데, 톰과 캐런은 이제 퇴직연금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로버트와 킴은 퇴직연금 하지 않고 있죠. 이건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퇴직연금은 월스트리트 사람들, 그리고 여의도의 사람들, 그들의 이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뿐이지 실제로 그 돈을 맡기는 우리의 돈을 불려주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은 유일한 수입이 급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게 되죠. 또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늘어나는 건 수입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애초에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자산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추가적인 수입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자산들이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더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현금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더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서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집을 제가 아까 채무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임대 부동산은 1,400채는 자산으로 놨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 부동산에서 월세든 뭐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건 자산이 되지만, 돈을 빼간다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실거주 아파트야. 이러면은 관리비 나가죠. 또 빚내서 샀을 테니까 이자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버트 키요사키와 가장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급여에만 목을 맨다. 근데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해서 이 자산을 키우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 그리고 수입의 경로를 넓히려고, 다양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이 결과가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부의 크기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내가 내 돈을 복사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을 쓴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린다. 두 번째,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린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금융 목표를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확보해서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더 늘리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내가 버는 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걸 줄이고 어떻게 돈을 아껴서 이 돈을 어떻게 쓰자,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버는 돈 안에서 뭔가 계획을 짜고 재무 계획을 짜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한 내가 내 돈을 복사하는 건데요. 금융 지식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찍어내는 것이죠. 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보다는 은행에 저금해서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 자신의 돈을 허공으로 날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신의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연봉이 올라가죠. 근데 그에 비례해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내는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에 저금해서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훨씬 더 높단 말이죠. 세금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게 은행에 저축해서 저축해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세금 이런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미미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라는 거죠. 또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거, 마치 진리처럼 이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그 장기간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그리고 또 그 주식이 잘 된다는 그 보장이 또 없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내 돈을 찍어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익률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이것은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전술이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합니다. 즉, 수익률이 커도 위험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투자 수익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수익이 생기면은 무한한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100원을 벌더라도 내 돈을 하나도 없이, 투자금 하나도 없이 100원을 벌었다. 그럼 무한대의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적게 들이고 현금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돈을 복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크게 4가지 경로로 돈을 복사하고 있다, 내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론 로버트 키요사키 하는 방법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로버트 키요사키 미국에 살고 있고 또 가진 환경이나 지금 이미 이뤄놓은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그냥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체를 통해 돈 찍어내기. 리치 데드 컴퍼니를 시작해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투자금을 25만 달러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에서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무한대의 수익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무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전세금, 우리나라처럼 전세금,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끼면은 내 돈을 거의 안 들이고 혹은 내 돈을 진짜 하나도 안 들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무한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종이 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건데요. 주식과 같은 종이 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오늘날 수도 없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옵션 전략인데 책에는 이렇게 저렇게 써 있는데 옵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 옵션 투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식 투자라든지 옵션 투자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 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현대사회에는 있다. 네 번째, 금과 은으로 돈 찍어내기. 금은 광산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찍어냈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은 광산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구리 광산회사를 설립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또 주식시장에 상장해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돈을 찍어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자기는 복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인플레이션 얘기거든요. 계속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거나 떨어진 적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 목표 자체도 완만한 물가 상승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금에 연동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뢰라는 것만 잃어버리면은 돈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아파트가 15억, 20억이 된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냈고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15억, 20억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버는 돈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0만 원 번다고 해서 200만 원에 맞춰서 알뜰살뜰 아끼고 이런 게 아니라 200만 원을 비록 지금 벌고 있지만 나는 500만 원, 1000만 원 벌 거야.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을 복사해야 된다. 우리가 회사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연봉 많이 받긴 하지만 뭐 세금 그만큼 비례해서 그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또 우리가 언제까지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이제 막 계속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뭔가 돈을 막 벌어서 이걸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막 하기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경제적 관점과 경제적 마인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의 자본을 투입해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현금을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래서 금융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금융 공부는 이러한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혹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부자들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이대로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바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계속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자산이다. 근데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뭐야, 우리 집 자산 아니었어? 우리 아파트 막 15억, 20억, 뭐 10억, 5억 하는데 이게 자산이 아니고 부채라고?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따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아시게 될 텐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즉, 좀 더 쉬운 말을 말씀드리면은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대체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 되지요. 보세요. 자산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부채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나요? 아니면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나요? 아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겠죠. 기타 등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화살표는 현금 흐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자산에서 주머니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 오른쪽 화살표는 부채를 통해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산에서 현금이 빠져나와서 내 수입이 잡히고요. 오른쪽 화살표는 부채에서 현금이 빠져나와서 지출로 나가게 되죠. 이것을 일단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를 가장 처음 이해해야 되는 기초 중에 기초,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운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거를 월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이 아파트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은 뭐 같은 아파트니까 부채다 이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일지라도 내 주머니에 현금을 가져다 주는, 그러면 자산이 되죠. 그럼 이 아파트에서 내가 월세를 받는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한 자산을 확보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산,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반면에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보통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사는 것들이 사실은 다 부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차와 같은 부채를 사들이다가 경제적 곤란을 겪습니다. 내가 수입이 늘어나고 돈을 더 버니까 더 큰 집으로 가고 더 좋은 차를 삽니다. 더 큰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산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관리비가 들겠죠. 사실 나는 빚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늘리고 있는 거죠. 나는 20평 아파트 살다가 50평 살아 이제. 나는 그러니까 50평에 사는 부자가 됐어. 이게 아니라 50평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만큼의 부채가 생기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겉으로는 뭐 좀 더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질지 몰라도 실상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빚의 무덤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득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거나 집값이 막 뛸 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좋아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본이득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이득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1,000원에 산 게 2,000원, 3,000원 되길 바라는 거, 5억 이상 아파트가 7억, 10억, 15억이 되길 바라는 거, 이게 자본이득을 노리는 투자라는 거죠. 이 자본이득을 노리는 것은 도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가장 멍청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자본이득의 상승과 하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이득의 상승과 하락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그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고,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박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현금 흐름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위험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금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에서 매달 월세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아파트가 5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이게 뭐 3억이 됐든 크게 상관없이 나는 매달 현금을 받잖아요. 물론 그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건 더 좋은 거죠. 그건 보너스니까.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도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죠. 자본 이득이 이제 오를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산을 사서 모은다. 이게 부자들의 투자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만약 투자한다 그러면은 배당주에 투자해야 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주가가 떨어지죠? 그럼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호황이 됐다.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 됐다. 이러면은 그 주가도 엄청 오르겠죠. 그러면은 자본이득과 현금흐름 두 가지에서 돈을 다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투자할 때 현금흐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자본이득과 현금흐름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구분하고 투자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으로 이제 부자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새기시고 이대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훨씬 더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우리의 부를 빼앗는 거짓 조언 베스트 4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도 현금 강탈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또 우리 자신이 가진 이 잠재력을 스스로가 무시하도록 경제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절대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죠.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나와는 달라.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우리의 이 말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의 어떤 말, 어떤 생각이 결국 우리의 부를 빼앗아 가는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를 빼앗아 가는 거짓 조언. 첫 번째, 세금.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아라. 이 말은 가장 높은 세율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피고용자가 되게끔 세뇌를 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 물지 않고서도 수백만 달러를 벌기도 합니다. 월급쟁이들을 우리가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은 뭐 각종 그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면세해 준다거나 혹은 정부의 돈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내기는커녕 감면받거나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월급쟁이들은 자신의 소득의 가장 높은 세율로 뭐 공제받는 거 하나도 거의 없이 고스란히 다 세금을 내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빚. 집부터 사라. 집이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죠. 사람들에게 집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은 빨리 은행에 가서 빚을 얻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 끼고 집 산 거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집 사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거 자산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채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주머니에서 내 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또 집보다 좋은 투자 대상은 없다, 이러신 분도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을 빼가면 빼갔지 넣어주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 빚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을 삽니다. 즉 돈을 빼내는 게 아니라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지는 빚은 좋은 빚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서민분들, 뭐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아파트를 사요. 이 아파트에서 대부분 뭐 갭 투자를 하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갭 투자를 하면 전세를 끼고 하는 거니까 뭐 이 집에 당장 수익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그럼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죠. 이 아파트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간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미래 어느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내가 팔 때 이게 수익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미래는 알 수도 없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거나 이 아파트가 계속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간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 사는 부동산은 뭐냐?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게 돈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 살 때 빚을 지고 사는 거고, 이 빚은 좋은 빚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은 통화량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설적으로 저축한 돈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무슨 얘기냐?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은행은 예금한 만큼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10만 원을 금고에 넣어놓고 우리한테 이자를 쳐서 주는 게 아니고 10만 원을 받으면은 10만 원 중에서 뭐 9만 원 정도는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는 순간 이 세상에 모든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 내가 가진 10만 원이 전부예요. 이걸 은행에 맡기는 순간 은행은 이 10만 원 중에서 9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줘요. 그럼 이 사회의 돈은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진 10만 원과 대출을 새롭게 간 9만 원이 있죠. 그럼 나는 10만 원 저축했을 뿐인데 이 사회의 돈 10만 원이 갑자기 19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 돈 10만 원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나겠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예금한 돈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다. 네 번째, 퇴직연금. 분산 투자하여 장기 투자하라. 뭐 많이 듣는 조언이죠.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해서 분산 투자해서 내 돈을 지키고 주식에 장기 투자해라. 근데 이것은 사실상 월스트리트 그 근육맨들만 부자로 만들라는 거죠. 그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요. 그들에게 내가 돈을 벌든 못 벌든 그들이 수익이 내든 못 내든 이미 일정 수수료를 이미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사람들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돈을 뭐 투자를 하든지 저축을 하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고 경제 공부를 또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속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빼버림으로써 부자들의 음모는 성공했다.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부자들은 일부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키지 않았고 그 결과 무지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불릴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관리하고 불릴 줄 모르는 돈은 다른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금융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들의 부를 더 축적하는데 이용되고 도움을 줄 뿐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현금의 강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부자들이 쓰는 말을 써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4가지 소개해드렸죠. 그 4가지만 일단 아셔도 아주 기초, 내 돈을 잃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책들을 읽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내 부를 추적해 나갈 수 있는지, 다른 사람 착취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리뷰를 제가 쭉 해봤고요. 여러분들 뭐 로버트 기요사키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릴 텐데 같이 공부하면서 내 돈을 잘 관리해 나가고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